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컴공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시스템 보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스템 보안에서는 어떤 연구 분야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연구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 보안이라는 분야가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가장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해커적인 창의성과 기발한 발상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시스템 보안 분야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과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스템 보안 분야의 연구 주제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작년 9월에 성균관대에 오게 됐고요. 제 주 연구 분야는 크게 소프트웨어 보안과 시스템 보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기기들의 취약점을 더 잘 찾고 더 잘 분석할 수 있을까를 어, 고민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공격과 그 공격에 대한 방어 기법을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공격이 소개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방어하는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과 방어 편으로 나눠져서 새로운 공격과 방어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재밌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트러스티드 컴퓨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고 현재 좀 연구를 시작하는 분야는 AI의 연산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이름은 시스템 보안 연구실이고요. 네, 영어로는 SSLab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석사, 박사 혹은 그 학부 연구생 상관없이 다 찾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 네. 그리고 딱히 뭐 미리 뭔가를 알아야 된다거나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본인이 어떤 해커적인 기질, 뭔가를 부수고 만들고 어, 그런 거를 하길 좋아하는 학생이면은 재밌게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주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저희는 다른 것보다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연구가 기존의 디펜스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좀 얘네들을 우회해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시큐리티가 가장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 중 하나가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기법을 적용을 하면 보안성은 좋아지는데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널리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들을 이용해서 가속화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시큐리티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보안 감시를 전담하는 코프로세서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통신 기능을 전담하는 칩이 따로 있고 그래픽 가속을 하는 칩이 따로 있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는 그러면은 보안을 전담하는 코프로세서는 어떤 형태로 설계돼야 되고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권한 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AI에 대해서 각 분야의 AI가 적용되고 있는데 AI 연산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보안 위험성들이 AI 연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에서 AI 연산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dversarial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AI를 통해서 길을 인식하고 표지판을 인식하고 혼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표지판에 어떤 특정 패턴을 새겨 넣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정지 신호를 다르게 인식을 한다던가 이렇게 AI에 대한 공격들이 사실 요즘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통적인 시스템 분야도 하지만 이런 분야도 좀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보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인지 같이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공격들이 있고, 어떤 방어들이 있고, 현재 어떤 연구 트렌드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전통적인 시스템 시큐리티 주제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시스템 시큐리티가 뭐 하는 분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부 컴퓨터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시스템 시큐리티라고 한다면 뭔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하는 뭔가 그런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오퍼레이팅 시스템 보안이 시스템 시큐리티에서 가장 영역이 넓은 연구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조금 더 시스템 시큐리티의 시스템 시큐리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컴퓨터 시스템만 시스템이 아니죠.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고 일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뭐 현실이 가상현실, 만들어진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국가라는 시스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넓은 개념에서 보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인가요? 이렇게 나뉜 정치 시스템도 어떤 어,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어, 그리고 어떤 국가의 법 체계 이런 것도 시스템이겠죠. 어, 그리고 그 대중교통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번 버스는 몇 번 루트로 가고 몇 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오고, 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어떤 전자기기들도 시스템이죠. 자동차 안에는 어, 수십 수백 개의 컴퓨터들이 들어있고 각종 기능들을 어, 조작하도록 컴퓨터가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컴퓨터 시스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예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항상 버그가 있죠.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하게 꺼진다거나 프로그램이 개발자의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항상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법 체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밀조밀하게 짜여있지 못해서 누군가 법을 악용해서 탈세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동차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초기 결함이라던가 리콜이라던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오늘 제 차가 리콜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시스템들은 항상 이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허점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스템들은 아무리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임플리멘트를 한다고 해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하게 꺼진다거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항상 버그가 있고 항상 문제가 있고 분명히 개발사에서 수도 없이 패치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이제 자동차가 리콜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같이 엄청 오랫동안 테스팅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 특히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허점들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허점들을 이용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해커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은 연구 목적, 그리고 더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목적으로 이런 허점들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화이트햇 해커라고 하고,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블랙햇 해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을 어, 법, 법 체계 위에 어떤 해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들은 법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고객을 잘 변호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변호사들을 뭔가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법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법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항상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허점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걸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계속 개정하고 법을 바꿔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넓은 의미에서의 시스템 보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I Love You, 필립 모리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미국에서 탈옥에 여러 번 성공을 했던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기꾼의 일대기를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주인공이 탈옥에 성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유히 걸어서 감옥을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 강의 형태라서 여러분들 답변을 듣고 틀렸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죄수복은 원래 오렌지색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초록색 마커를 훔쳐서 이 초록색 마커를 물에 풀어서 염색약을 만든 다음에 어, 죄수복을 초록색으로 염색해서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감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시스템이란 것이 이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이없게 뚫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스템 보안에서도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창의성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 보였던 시스템이 어이없게 뚫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다음 예제는
여러분이 비행기 타시기 전에 항상 거쳐야 하는 공항에서 사용하는 시큐리티 스캐너의 취약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손 위로 들고 찍는 저런 스캐너를 보통 그 풀바디 스캐너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금속 탐지기가 아닙니다. 금속 외에도 금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몸에 지닌 어떤 모든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스캐너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보안 연구자가 이거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총기를 몸에 지니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이게 지금은 아마 그 취약점이 픽스가 됐을 텐데, 어, 이것도 그 어떤 보안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초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 총기를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어, 아직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사람 신체와 대비돼서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색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 신체 어느 부위에 무기를 숨겨도 이렇게 다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처럼 옆구리에 정확하게 권총을 위치시키면 배경색과 섞이기 때문에 그 배경색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권총과 배경이 섞여서 어, 권총을 무사히 지니고 이 스캐너를 지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뭔가 이 기계의 동작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배경색을 까맣게 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발생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시스템 보안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했던 어떤 디자인 디시전들이 취약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와 마찬가지로 어, 시스템 보안이 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왜 시스템 보안을 계속해야 되고 어, 완벽히 시스템 보안을 하기가 어려운지 보여주는 예제로서 이 예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에 특수 재질의 물질을 도포해서 과속 감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었을 때 빛을 반사해서 번호판이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속 감지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사례는 뉴욕 지하철의 사례인데요. 뉴욕시에서 뉴욕 지하철에 탈 때 강아지를 컨테이너에 반드시 넣어서 타도록 어떤 이런 법안을 새로 발의를 했는데, 뉴요커들이 그 뒤로 강아지들을 저런 봉투 형태의 어떤 하네스를 씌워서 지하철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컨테이너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법안을 이제 회피하는 건데요. 보통 컨테이너라고 하면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의도한 의미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를 의미한 건데, 사실 영어에서 컨테이너라는 거는 사실 저런 어떤 봉투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어떤 법안의 워딩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그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빌미를 제공했던 어떤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학교 시스템의 어떤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아이캠퍼스 웹사이트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학습 진행 상태를 조작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학교 시스템의 어떤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아이캠퍼스 웹사이트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학습 진행 상태를 조작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앞서 보신 사전적 의미대로만 시스템 보안이 된다면 이렇게 큰 연구 분야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스템 보안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위협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걸 우회하는 공격은 나오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디펜스 시스템을 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순환의 반복인 거죠. 두 번째로는 앞서 보신 예제처럼 뭐 옷을 염색해서 간호사인 척 감옥을 유유히 걸어 나오는 그런 예제처럼 굉장히 창의적인 공격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에 근거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실 창의적인 공격의 등장으로 한 번에 뚫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 보안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스템 보안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고요. 어렵게 만들지만 사실 시스템 보안을 재밌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공격 경로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보안 연구 분야가 열렸죠. 모바일 운영체제, 모바일 보안, 새로운 분야가 열렸고, IoT라는 말도 10년 전에는 없던 말인데, 이제 IoT 보안도 사실 어떤 하나의 큰 분야가 되었고, 최근에는 또 AI 기술이 급격하게 이제 여러 분야에 적용되면서 AI 보안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떤 IT 키워드를 가져와도 그 뒤에 보안을 붙여보면은 다 있는 분야입니다. AI 보안, IoT 보안, 모바일 보안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보안은 어떤 한 가지 시스템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등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역시 계속해야 되고 새로운 공격 경로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보안을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스템 보안 연구자들은 첫 번째로 계속해서 디펜스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우리의 디펜스를 바꿔야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이 새로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까? 이렇게 디펜스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허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어떤 이런 재밌는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창의적인 공격의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공격자의 입장이 돼서 내가 내가 창의적인 공격자라면 이 디펜스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공격자보다 먼저 창의적인 공격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등장하고 새로운 공격 경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서 어떤 시큐리티 이슈가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IoT가 등장을 하면 IoT 환경에서는 어떤 새로운 공격 경로와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솔루션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 주제가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보안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현재의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들은 실제로 코드 라인 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67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지난 자료니까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았을 걸로 추측이 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라인이 넘는다고 하고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 합쳐서 8천만 라인에 육박한다고 제가 본 자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코드 라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 이게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2천만 라인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늘어나는 코드 라인 수만큼 코드의 복잡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컴포넌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굉장히 소프트웨어는 갈수록 진화할수록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복잡해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취약성으로 인한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보안 사고들은 보통은 이렇게 어떤 코드네임과 어떤 이런 로고를 달아서 많이들 기사도 나고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아무래도 2014년에 있었던 하트블리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트블리드는 오픈 SSL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이 발생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오픈 SSL은 이제 리눅스 기반, 뭐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SSL 기능을 구현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라이브러리에 어떤 서버의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읽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할 때 그 길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버그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메시지를 서버한테 보내면 서버의 어떤 특정한 메모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를 이용해서 서버의 개인 키를 읽을 수 있는 이런 공격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난리가 났었죠. 서버마다 개인 키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부분이고 누구에게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버의 개인 키가 언제 어디서 노출됐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취약점이 발견돼서 그 취약점을 기반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을,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로데이라는 건 공격이 발견됐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패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은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버그 바운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사 제품들에 대한 취약점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글 제품에서, 예를 들어 크롬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구글에 입증할 수 있으면, 구글은 그 공격의 심각성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해서 여러분의 취약점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6.5 밀리언이면은 한화로 7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사 제품에 있는 취약점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사실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IT 회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수치화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기사에 따르면은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 그러니까 아직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고 취약점 패치가 안 된 이런
취약점들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미국 정부라고 합니다.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데 쓰려고 사는 거겠죠? 네. 소프트웨어 공격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버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든 어떤 형식이든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 이런 버그로 인해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예상과는 다르게 동작을 하죠. 어,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크래시가 날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못 짜서 코드가 의도된 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행할 수 없는 인스트럭션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건드려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거나 아니면 어, 코드가 뭔가 잘못돼서 예상치 못한 메모리 공간을 인스트럭션으로 수행을 하게 됐는데 실제 하지 않는 옵코드라서 인빌리드 옵코드 에러 메시지를 받고 죽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어, 프로그램의 크래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버그들은 단순히 크래시나 오동작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입력값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행위를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익스플로이트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vulnerability, 즉 취약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새로운 공격 기법이 계속해서 등장했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방어 기법 또한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는데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공격과 방어 분야를 총망라한 논문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가 있고 까만색 글씨가 있는데 빨간색 글씨는 공격의 이름이고 까만색 글자는 방어 기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가 사실은 2011년에서 끝나는데 사실 최신 논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이 나오고 그에 맞는 방어 기법이 나오고 근데 그걸 또 우회하는 공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봐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듯이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새로운 양상의 공격들이 나오고 새로운 방어 기법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는 어떤 군비 경쟁의 형태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공격과 방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인 예제들을 통해서 공격 방어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초기 형태의 공격은 스택에 바로 공격 코드를 주입하는 형태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로우 레벨 지식이 필요한데요. 사실 여러분이 시스템 프로그램 수업에서 대부분 배우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foo라는 함수가 바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바의 실행이 끝난 뒤에는 foo 함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바의 실행이 끝났을 때는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리턴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foo로 돌아오게 되죠.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공격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취약점이 있는 코드에 여기 예제를 보시면 get라는 인풋의 랭스를 밸리데이트 하지 않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해서 공격자가 스택을 마음대로 오버플로우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시키기에 충분한 랭스를 확보한 뒤에 어택 코드를 싣고 더미를 넣어서 이 saved EBP
부분을 덮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택 코드가 위치할 스택 영역에 주소를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성공하고 나면 어레이는 오버플로어가 나 있고 어택 코드가 스택상에 위치하게 되고 EBP는 더미로 덮여 쓰여져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리턴 어드레스가 어택 코드의 주소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자신을 불렀던 함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택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스택 오버플로우를 이용한 코드 인젝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2005년경에 저같이 보안 연구하는 사람들이 방어법을 제시합니다. 방어법은 주로 W exclusive or X라고 많이들 불리는데요. 방어법은 이렇습니다. 이 policy는 메모리 리전이 writeable 할 수도 있고 executable 할 수도 있지만 writeable 하면서 동시에 executable 해서는 안 된다. 이 간단한 규칙을 운영체제에 적용함으로써 코드 인젝션 공격을 현재까지도 잘 방어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코드와 데이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코드로서 실행시키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인젝션 어택이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2005년경부터 해서 모든 운영체제와 CPU는 특정 메모리 영역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메모리 퍼미션을 들여다보면은 데이터나 힙, 스택 같은 영역은 리드 라이트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코드가 위치한 메모리 영역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메모리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법으로 인해서 코드 인젝션 공격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인젝션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은 프로그램 메모리상에 코드를 주입할 수 없게 됐죠. 근데 공격자들은 이 Return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공격을 새로 개발해서 코드를 전혀 주입하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조각조각 모아서 악성 프로그램을 런타임에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공격을 개발해서 DEP라는 방어 기법을 우회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 신문지 상에 있는 알파벳들을 내 마음대로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격이 딱 이렇게 동작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떻게 공격이 동작하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ROP 공격은 소프트웨어 공격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창의적인 공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게짓들이 보이는데 게짓 1, 2, 3, 4라고 돼 있죠. 이 게짓들이 아까 그 신문지상에서 그 알파벳 조각에 해당하는 코드 조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주입할 수가 없게 되니까 공격자들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메모리를 뒤져서 이렇게 리턴으로 끝나는 작은 코드 시퀀스들을 모아서 이 코드 시퀀스들의 주소를 체이닝해서 이렇게 스택에 넣음으로써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수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ROP 그리고 ROP 계통의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이라는 방어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ROP 공격들은 아까 봤듯이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짓들의 주소를 체인 형태로 엮어서 스택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은 곧 공격자가 이 게짓들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점을 이용해서 ASLR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스택의 시작 주소 또는 힙의 시작 주소, 라이브러리들이 로드되는 주소 등등을 랜덤하게 바꿔서 공격자들이 게짓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법은 사실 확률적인 방어죠. 공격자들이 계속 시도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32비트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됐던 측면이 있지만, 이제 64비트 시대를 들어서면서 2의 64승은 엄청나게 큰 숫자죠. 물론 우리가 64비트를 다 쓰진 않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 적용된 아주 효과적인 방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해커들은 ASLR조차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메모리 내용을 유출하는 취약점을 또 다른 취약점이랑 연동을 해서 메모리를 읽어서 그 읽어낸 메모리를 바탕으로 랜덤화된 메모리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유출을 한 다음에 본 공격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들. 어, 그 외에도 그 소프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의 구조라던가 뭐 다른 방어 기법의 존재 유무. 그래서 되게 상황 의존적으로 ASLR을 바이패스할 수 있지만 그래도 ASLR이나 기타 방어 기법들이 전반적으로 공격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공격들이 차단이 되고 있고 어, 요즘에 뭐 크롬 브라우저나 어떤 방어 기법들이 모두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뚫으려면은 정말로 예술 수준의 아름다운 공격 기법이 동원돼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익스플로이트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에는 결국에 굉장히 뛰어난 해커들만 취약점을 찾아내고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을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안 연구하는 사람들이 쌓아온 이런 디펜스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공격과 방어는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최신 세계적인 그 보안 학회들에 가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공격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이 나오고 정말 기발한 공격이 나오고 새로운 공격 벡터가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